70대 박영숙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산, 꿈꾸던 노후였죠. 그런데 이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사 후 6개월 만에 우울증이 시작됐고 1년 뒤에는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차로 30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 없습니다. 매일 텅 빈 60평 주택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다가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원주택 매도 가격, 매입가의 절반. 요양병원 월 비용 250만 원. 꿈꾸던 여유로운 노후는 5년 만에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박영숙 씨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집이 뭔지 아십니까? 좁은 집? 아닙니다. 오래된 집? 아닙니다. 정답은 당신이 좋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한 사람 중 70%가 5년 이내에 다시 도심으로 돌아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녀 근처로 이사한 노인 중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가족 갈등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넓은 집을 유지하는 노인의 평균 관리비는 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연금으로 감당이 되시나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사망 위험을 더 높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하버드 의대의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고독사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조용하고 경치 좋고 넓고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혹시 나중에 건강 나빠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라고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선택권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강요. 그때는 급하게 최악의 조건으로 준비 없이 떠밀려 이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 이사의 80%는 계획되지 않은 긴급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노후에 살면 안 되는 집의 특징 3가지와 반대로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집의 조건 4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듣는 순간 당신은 충격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더 놀랍습니다. 집의 크기나 가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건을 듣는 순간 당신은 당장 내일부터 움직이고 싶어질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박영숙 씨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당신의 노후를 지킬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필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세요. 지난 1년간 집 때문에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68세 김정자 씨는 작년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난방비 360만 원, 관리비 300만 원, 재산세 400만 원, 합계 106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진짜 비용이 있습니다. 김정자 씨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들방, 딸방, 안방, 거실. 그런데 실제로 쓰는 공간은 안방 하나, 거실 반 정도. 나머지는 1년 내내 문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김정자 씨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만 봅니다. 왜일까요? 30평 아파트가 너무 조용하고 텅 비어서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집이 외로움을 키우고 외로움이 우울증을 만들고 우울증이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자식들 올 때를 대비해서 큰 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식들 몇 번 왔을까요? 명절 이틀, 생일 하루, 총 사흘입니다. 사흘을 위해 1,000만 원을 버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나요? 혹시 지금 나는 괜찮아, 우리 애들은 자주 와 하고 생각하셨나요? 당신 자녀들이 방문한 날은 1년에 열흘이 넘습니까? 여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30평을 15평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차액으로 2억 원이 생깁니다. 이 돈을 연 4% 금리로만 굴려도 월 60만 원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난방비와 관리비는 절반으로 줍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이 절약됩니다. 계산하면 집을 줄이는 순간 매달 160만 원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1년이면 1,900만 원입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건 매년 2천만 원짜리 손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72세의 이상훈 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누가 봐도 현명한 선택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는 새벽 3시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얼마나 걸립니까? 외곽이라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50분.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그는 20분을 더 기다렸고 심장 근육의 30%가 괴사됐습니다. 병원비는 2천만 원. 평생 먹어야 하는 약값 월 30만 원. 더 이상 혼자 운전할 수 없어서 자녀에게 매번 부탁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병원 10분 거리에 살았다면 완벽하게 치료받고 아무 후유증 없이 살았을 겁니다. 경치 좋은 집의 진짜 가격은 2천만 원 현금과 심장 30%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병원까지 몇 분 거리에 살고 계세요? 30분? 40분? 혹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상훈 씨도 전날까지 등산 다녔습니다. 건강검진도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교묘한 함정이 남았습니다. 고급 실버타운. 입주금 3억, 월 관리비 200만 원.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감옥 같아요. 왜일까요? 아침 8시 식사, 오전 10시 체조, 오후 2시 프로그램.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자유도 없습니다. 밤 11시에 출입문은 잠깁니다. 외출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 안에서는 선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이 사라지면 뇌가 멈춥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된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월 200만 원 내면서 치매 발병률을 2배로 올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큰 집은 매년 2천만 원을 날립니다. 외곽 주택은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실버타운은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죽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는 4가지 조건 중 첫 번째를 듣는 순간 당신은 충격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좋은 집이라고 믿었던 모든 기준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70세 한명숙 씨와 70세 박순자 씨. 두 사람은 같은 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똑같이 혼자가 됐고, 똑같이 우울했고, 똑같이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1년 뒤 한명숙 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명숙 씨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복지관 도보 5분 거리 1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집의 위치 하나가 한 사람은 파괴하고 한 사람은 부활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놓쳐선 안 될 첫 번째 조건을 공개합니다. 복지관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복지관? 그게 뭐가 중요해?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당신의 남은 생명을 결정합니다. 한명숙 씨의 하루를 보세요. 아침 9시에 눈을 뜹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점심때가 되면 귀찮아서 라면을 끓입니다. 오후 내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떡.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죽습니다. 말 그대로 죽습니다. 신경세포가 위축되고 시냅스 연결이 끊어지고 해마가 쪼그라듭니다. 이게 치매입니다. 한명숙 씨는 돈이 없어서 치매에 걸린 게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15억이 넘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반대로 박순자 씨의 하루를 보세요. 아침 7시 반에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늦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서둘러 씻고 나갑니다. 도보 5분이면 도착합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아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머, 오늘 옷 예쁘네요. 인사를 나눕니다. 요가 수업 1시간. 몸을 움직이니까 배가 고픕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 2,500원. 반찬 6가지에 국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5명이 둘러앉아 먹습니다. 저번에 그 드라마 봤어요? 손자가 대학 붙었대요. 수다를 떱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교실. 손자들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을 배웁니다. 3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저녁 먹고 일찍 잡니다. 내일 또 나가야 하니까요.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박순자 씨는 하루에 몇 번 웃었습니까? 한명숙 씨는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사회적 접촉이 하루 한 번 미만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3배 높습니다. 한명숙 씨는 한 달에 자식들 만나는 거 외에는 사람 접촉이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비용입니다. 한명숙 씨가 우울증 치료에 쓴 돈, 한 달에 50만 원. 수면제, 항우울제, 정신과 상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치매 진단 후 요양병원비, 월 250만 원입니다. 박순자 씨가 복지관에 쓴 돈,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점심값 2,500원씩 20일이면 5만 원. 수업은 전부 무료입니다. 5만 원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겁니까? 아니면 300만 원 써가며 치매를 치료하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지관 도보 10분이라는 거리가 왜 중요할까요? 20분이나 30분이 아니라 왜 10분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가 오는 날, 무릎이 아픈 날, 귀찮은 날에도 갈 수 있는 거리가 10분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세요. 복지관까지 20분 이상 거리에 사는 노인의 복지관 이용률은 주 1회 미만입니다. 10분 이내 거리, 주 4회 이상입니다. 똑같이 돈 내고 똑같이 프로그램이 있어도 20분 거리면 안 갑니다.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안 가기 시작하면 영원히 안 갑니다. 10분 거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복지관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듣는 게 아닙니다. 수업 반장이 됩니다. 급식 봉사를 합니다. 신입 회원을 안내합니다.
작은 역할이지만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이 가장 빨리 죽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은퇴 직후? 아닙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복지관 도보 10분 거리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를 줍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복지관까지 몇 분이에요? 30분? 40분? 차로 가야 합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박순자 씨가 아니라 한명숙 씨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조건은 더 중요합니다. 73세 최영희 씨는 15층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최영희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계단으로 15층을 내려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그녀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15층은 시간이 걸립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4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2층이나 3층에 살았다면 계단으로 3분이면 내려갔을 겁니다. 구급대원도 3분이면 올라왔을 겁니다. 그녀는 살았을 겁니다. 고층 아파트는 젊었을 때는 전망입니다. 늙으면 감옥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조건을 공개합니다. 공원 옆 저층 주거입니다. 공원? 산책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이건 산책 얘기가 아닙니다. 생존 확률 얘기입니다. 70세 강동수 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10년 전 은퇴했습니다. 당시 체중 70kg, 혈압 정상, 혈당 정상, 건강했습니다. 은퇴 후 아파트 1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변에 공원 없고 나갈 곳 없었습니다. 5년 뒤 체중 90kg, 고혈압, 당뇨 전 단계, 무릎 관절염, 병원비 한 달에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5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걸을 곳이 없어서 아픈 겁니다. 반대 사례를 보세요. 70세 김철민 씨 같은 해에 은퇴했습니다. 공원 바로 앞 3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는 공원으로 나갑니다. 산책로 한 바퀴 30분.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운동 없습니다. 그냥 매일 30분 걷습니다. 5년 뒤 체중 유지, 혈압 정상, 혈당 정상, 병원비 한 달에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강동수 씨는 왜 걷지 않았을까요? 게을러서? 아닙니다. 나가기 귀찮아서입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목적지까지 5분 이상 걸리면 포기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10분 이상이면 거의 안 갑니다. 강동수 씨가 공원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걸어서 15분 걸립니다. 귀찮습니다. 내일 가지 뭐. 그게 5년입니다. 김철민 씨는 현관문 열고 계단 내려가면 1분 만에 공원입니다. 귀찮을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층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낙상입니다. 노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암, 심장병? 아닙니다. 낙상입니다. 70세 이후 낙상 사망률이 암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낙상의 70%가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어두운 복도에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고층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구급차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통계입니다. 10층 이상 고층 거주 노인의 낙상 후
사망률이 3층 이하 저층의 2배입니다. 왜일까요? 골든타임 때문입니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구급차가 15층까지 올라오는데 10분 걸리면 뇌출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층이면 구급대원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와도 2분입니다. 이 3분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공원이 있으면 사람이 있습니다. 김철민 씨는 매일 공원에서 같은 시간대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텔레비전 봤어요?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게 쌓입니다. 어느 날 김철민 씨가 안 나왔습니다. 공원에서 매일 만나던 분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김철민 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만약 공원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가 안 나온 걸 몰랐을 겁니다. 이틀 뒤, 3일 뒤,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공원 옆 저층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누군가 발견해 줄 수 있는 생존 안전망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층에 살고 계세요? 10층? 15층? 주변에 공원 있나요? 매일 나가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김철민 씨가 아니라 강동수 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70세 서미숙 씨는 3년 전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권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제 방 드릴게요. 서미숙 씨는 고마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아들 집은 넓고 좋았습니다. 6개월 뒤 서미숙 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침 7시 서미숙 씨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등교 준비로 정신없습니다. 어머님, 거기 서 계시면 애가 못 지나가요. 서미숙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심심해서 부엌에 갔습니다. 뭐라도 해줄까 싶어서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릇 배치가 따로 있어서요. 서미숙 씨는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저녁을 먹습니다. 손자가 게임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회사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피곤해 보입니다. 서미숙 씨는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밤 9시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소리를 크게 틀고 싶은데 애가 공부한다고 작게 틀어야 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서미숙 씨는 손님이 됐습니다. 자기 집에서 눈치를 봅니다.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습니다. 나가면 방해가 될까 봐요. 1년 뒤 서미숙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뒤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위기에 몰렸습니다. 며느리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지쳐 떨어졌습니다. 3년 뒤 서미숙 씨는 다시 나왔습니다. 15평 원룸으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게 함께 사는 것의 진짜 모습입니다. 통계를 보세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63%가 가족 갈등을 경험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함께 살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눈치 보느라 지쳐서입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72세의 김영자 씨는 부산에 삽니다. 아들은 서울에 삽니다.
차로 4시간 거리입니다. 작년 겨울, 김영자 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겨우 집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김영자 씨는 바닥에 누운 채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김영자 씨는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까이 살았어야 했는데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너무 멀면 위험합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10분입니다. 70세 이순옥 씨는 아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소형 아파트에 삽니다. 독립된 공간입니다. 자기만의 생활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점심 아들 집에 갑니다. 손자를 봅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서로 그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순옥 씨가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도착하는데 10분,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5분. 아들이 먼저 도착해서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곁에 있어서 이순옥 씨는 안심했습니다. 10분 거리는 독립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유일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눈치 봅니다. 너무 멀면 위험합니다. 10분은 평소엔 떨어져 있고 위급할 땐 달려갈 수 있는 완벽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이순옥 씨는 매일 복지관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스스로 식사 해결하고 스스로 병원 갑니다. 아들 손 안 빌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자녀에게 매일 전화하고 매일 뭔가 부탁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피곤해집니다. 전화가 오면 한숨이 나옵니다. 또 뭐야? 의무감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10분 거리에 사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와 어떤 거리에 살고 계세요? 함께 살고 계세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자녀에게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외로움을 호소하고 계십니까? 10분 거리, 독립된 삶. 이게 마지막까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조건을 말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 집 시세가 얼마인가요? 5억? 10억? 그럼 당신 통장에 현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70세 박경희 씨는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했습니다. 통장 잔고 300만 원. 국민연금 월 70만 원. 아파트 관리비 월 40만 원. 난방비 겨울엔 50만 원. 계산해 보세요. 연금에서 관리비 빼면 남는 돈 겨울엔 마이너스입니다.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병원 가기 무서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집 부자, 현금 빈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박경희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고 작은 데로 옮기세요. 그럼 돈이 생겨요. 박경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유산이야. 못 팔아. 2년 뒤 박경희 씨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뤘습니다. 위암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수술했습니다. 비용 3천만 원.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급하게 팔았습니다. 10억짜리를 8억에 넘겼습니다. 2억 손해. 수술 후 그녀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월 200만 원. 남은 돈은 4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10억을 받았을 겁니다. 소형 아파트를 3억에 사고 7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병원비 즉시 해결, 요양병원비 여유롭게 감당. 아직도 돈이 남았을 겁니다. 집을 팔지 않은 게 그녀를 파산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집은 비용입니다. 당신이 10억짜리 집에 살아도 그 돈을 쓸 수 없으면 당신은 가난한 겁니다. 반대 사례를 보세요. 72세 정미란 씨는 5년 전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복지관 옆 2억짜리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은 돈 3억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연 4% 이자로 월 100만 원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쳐 월 150만 원 수입입니다. 관리비 월 10만 원, 난방비 월 15만 원, 생활비 월 50만 원, 합계 75만 원. 남는 돈 월 75만 원입니다. 정미란 씨는 매달 저축을 합니다. 여행도 갑니다. 손자 용돈도 줍니다.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경희 씨처럼 삽니다. 왜일까요? 집을 팔면 나는 거지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당신은 거지가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입니다. 69세 이영숙 씨는 5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받는 돈 120만 원입니다. 집은 그대로 소유하고 매달 월급처럼 받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쳐서 월 170만 원. 충분합니다. 이영숙 씨는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천천히 파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겁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집은 국가에 넘어가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녀에게 집 남기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에게 집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당신이 돈 없어서 병원비 달라고, 생활비 달라고 하면 그게 자녀에게 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주택연금으로 독립적으로 살면 자녀는 편합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또는 주택연금을 신청하세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을 만드세요. 그 돈으로 복지관 10분 거리, 공원역, 자녀 10분 거리에 사세요.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집은 생존 도구입니다. 10억짜리 집에서 가난하게 죽을 겁니까? 아니면 2억짜리 집에서 풍요롭게 살 겁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년 뒤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미래. 당신은 여전히 지금 그 집에 있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 텅 빈 방들,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또 50만 원. 한숨이 나옵니다. 복지관, 차로 30분 거리라 귀찮아서 안 갑니다. 공원, 멀어서 안 나갑니다. 자녀,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당신은 외롭습니다. 건강은 나빠집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2년 뒤 당신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3년 뒤 당신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미래입니다. 두 번째 미래. 당신은 새로운 집에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합니다. 복지관이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 친구들과 점심, 공원 산책, 자녀가 10분 거리에 삽니다.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요일마다 손자를 봅니다. 웃습니다. 통장에는 여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여행도 갑니다. 2년 뒤 당신은 더 건강합니다. 3년 뒤 당신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미래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1년 전, 오늘 당신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1년 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아무것도 안 하면 첫 번째 미래로 갑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세 가지만 하면 두 번째 미래로 갑니다. 첫째, 지금 바로 부동산 앱을 여세요. 복지관을 검색하세요. 주변 소형 아파트 시세를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둘째,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나 이사 생각하는데 내 생각 좀 들어볼까? 10분이면 됩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복지관에 가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1시간이면 됩니다. 이번 주에 하세요.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 말이 당신을 죽입니다. 70세 한명숙 씨를 기억하세요?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치매에 걸린 분. 그분도 나중에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72세 이상훈 씨를 기억하세요? 전원주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 그분도 조금만 더 살다가 옮길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합니다. 지금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 움직여야 합니다. 아플 때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합니다. 큰 집을 고집하든 작은 집으로 옮기든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당신의 것입니다. 3년 뒤 요양원에서 그때 옮길 걸 후회하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웃든 그것도 여러분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왼쪽 문은 아무것도 안 한다. 편하다. 하지만 1년 뒤 후회한다. 오른쪽 문은 지금 당장 움직인다. 불편하다. 하지만 1년 뒤 감사한다. 어느 문을 열겠습니까?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친구, 형제, 부모님. 누군가의 1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의 노후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세요. 1년 뒤 당신이 웃고 있기를 바랍니다.